목표는 딱 하나예요. 바로 명성황후. 그 명성황후를 죽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왕비는 복도를 따라 도망쳤고 그 뒤를 한 일본인이 쫓아가 붙잡았다. 칼로 찔러서 죽였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 죽였잖아요, 지금요. 그럼 벌 받아야지, 당연히. 그죠? 게다가 일국의 국왕 아닙니까? 그죠? 무죄 방면. 이 러일 전쟁이라는 정말 얽히고 설킨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러시아와 일본의 그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1895년 을미년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일전쟁 이후 그 조선의 정세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그 아시아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청나라 이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경복궁까지 점령하는 사건도 있었죠. 자, 이러니까 당연히 이 조선에서 왕, 명성황후, 백성들, 일본에 대한 시선이 어떨까요? 안 좋죠. 분노죠. 조선 사람들 첫 충격은 뭐냐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다는 거예요. 아, 네. 아니 청나라, 야, 그 큰 나라가 일본한테 져? 이건 공포죠. 그리고 지금 저 짓들을 하고 있으니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막 나가고 있는 일본을 가볍게 방 빼라. 누구였죠? 러시아. 일본. 네. 어. 바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러시아네 라고 하면서 이때 대거 러시아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번엔 러시아 손을 빌린다고? 맞습니다. 러시아입니다. 이러면서 친러파를 대거 등용하고 심지어 이제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 당시 그 베베르 공사, 러시아 공사거든요. 불러가지고 이런 국정을 상담하기도 합니다. 자, 조선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러시아랑 가까워지려고 하네. 일본 어떨까요? 굉장히... 지금 일본은 어떤 상황이냐면 삼국 간섭을 통해서 요동반도 뺏겼어. 지금 뺏겼어. 다시 뺏겼어. 그런데 지금 조선이 러시아랑 또 손을 잡으려고 해요. 어떨까요? 완전 경계하겠죠. 야, 요동반도 뺏겼는데 조선마저? 그거는 안 되지. 조선이 어떤 곳인데 우리가 1876년 강화도 조약 때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심지어 청일전쟁이라는 이 엄청난 피해까지 보면서 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려고 했는데 좋다 이거야. 요동 만주이 좋다 이거야. 조선까지 이러면서 극단적인 어떤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죠. 경복궁 정문이 어딘가요? 정문 정문. 저 광화문? 네, 광화문. 그 광화문 밖에서 1895년 새벽에 땅! 총성이 하나 울려 퍼집니다. 그 총성에 맞춰가지고 그 광화문 담벼락에다 사다리가 올라가면서 이 괴한들이 그 담벼락을 넘어갑니다. 그 안에서 격전이 벌어지겠죠. 그리고는 광화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 괴한들이 경복궁 안으로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뭐지? 그리고 벌어지는 사건은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바로 일본 그 괴한들의 손에 많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었던 을미사변이 벌어진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경복궁이 난입하면서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경복궁이 지금 왕이 살고 있는 곳인데 여기 새벽에 지금 괴한들이 지금 쫓아 들어와가지고 지금 목표는 딱 하나예요. 바로 명성황후. 그 명성황후를 죽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찾는데 바로 이 왕과 왕비의 거처였던 이 건천궁으로
냅다 찾아가는 거예요. 명성황후 잡으려고. 이 과정에서 막 궁녀들 있잖아요. 그냥 머리채 잡고 그냥 내팽개치면서 뭐 어딨어? 라고 찾으면서 이 칼로 위협하는 심지어는 왕과 왕세자까지도 위협을 하면서 명성황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당시 그 주한 러시아 공사 그 베벨의 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일본인들은 여인들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왕비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제멋대로 짐작하여 비무장한 궁중 여인들을 죽였다. 왕비는 복도를 따라 도망쳤고 그 뒤를 한 일본인이 쫓아가 붙잡았다. 그는 왕비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녀의 가슴으로 뛰어들어 발로 3번 짓밟고 칼로 찔러서 죽였다. 사실 이 정도의 기록에 그치질 않아요. 정말 어떤 기록을 보면 칼로 찔러 죽였다. 그리고 불로 태웠다. 남는 건 뼈 조각 정도밖에 없었다. 라는 그 기록들이 막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 언론 그 당시에 봤던 거 있는데 진짜 그 약간 그림 그때 그렸잖아요. 그 네. 신문사에서. 근데 그 그림도 엄청 끔찍하더라고. 진짜 사람들한테도 유럽에서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 사건이 됐었죠.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게 지휘자를 그렇게 좀 가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일으켰던 이 인간들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저희가 배울 때 뭐 거의 깡패들, 일본의 어떤 시정 잡배들이 이걸 했다라는 식으로 저희는 사실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일본인들의 그 엘리트들 있잖아요. 그 엘리트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 일을 저지른 거야. 이건 뭐냐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 죽였잖아요, 지금요. 그럼 벌 받아야지, 당연히. 그죠? 게다가 일국의 국무원 아닙니까? 그죠? 무죄 방문. 그리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교수님, 이게 그냥 우발적인 거 아니잖아요. 절대 우발적인 건 그러니까요. 아니었어요. 일본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지금 러시아랑 친하는 칠러 내각이 성립되는데 이걸 무너뜨리고 일본과 친하는 친일 내각, 일본 편을 일본 말을 잘 듣는 내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근데 바꾸는데 이건 조선 내부에서 스스로 바꾼 걸로. 그러니까 궁중 쿠데타라고 합니다. 궁중 쿠데타를 형식을 가지고 조선인이 스스로 바꾼 것처럼 위장을 하자. 근데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미우라고로라고 하는 신임 조선 주재 일본 공사가 부임을 해요. 이 사람이 명성황후 암살 사건을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 그 공사관 수비대 군인들, 영사관 경찰들, 그다음에 민간인들, 그 뭐 낭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 굉장한 지식인들이에요. 엘리트들이죠. 엘리트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경복궁에 침범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일본 정부가 관여 안 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럼 공사가 하고
일본 군인들이 하고 일본 와, 경찰이 들어가서 했는데 그렇게 발뺌을 하냐. 일본 국가가 안 했다. 말이 참 돼야 안 돼.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 거 참 보면 일관성 있죠. 그런 면에서. 아주 태평양 전쟁까지 그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 일본 정부는 안 했어. 늘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참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 뉴스로 나가게 되면서 이미 전 세계 그 탑뉴스가 돼 버렸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났으니까 일본도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우라 공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전부 일본으로 송환해서 체포해서 일본 군사법정에 세웠어요. 세웠는데 결과는 무죄 방면입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이미 조선에서 진범을 색출해서 처벌을 했다. 조선 사람 3사람을 진범으로 처형을 했으니 이 재판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무죄 방면. 그러니까 이제 을민사변 나오면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외국의 시선이 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바로 명성황후의 남편 누구죠? 고종. 이 고종을 또 밀어붙여요. 압박을 해. 어떻게 했냐면 명성황후의 그 왕후주의를 박탈해서 폐쇄인 삼아라. 그러니까 원래 그 저 국모의 위치에서 내려뜨려라. 이제 이런 압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내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시의 내용이 여기 고종실록에 지금 실려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씨는 오래된 악을 고치지 않고 그 패거리와 보잘것없는 무리를 몰래 끌어들여 짐의 동정을 살피고 국무 대신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며 또한 짐의 나라의 군대를 해산한다고 짐의 명령을 위조하여 변란을 격발시켰다.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평소 조정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면서 왕실을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 변란이 일어난 건 이건 다 누구 탓? 명성황후 탓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명성황후를 살해한 뒤 책임을 피하려고 명성황후가 사변이 터지자 무엇했다는 이유로 왕후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과연 이거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뭔가 군인들 동원해서 난을 일으켰다. 그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잖아. 그 다음에 명성황후가 뭐했죠? 그게 답이야. 그게 답이야. 이모군란 때 궁이 남아 있었어요, 안 남아 있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정답! 아, 이렇게 맞췄나요?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네, 맞췄습니다. 도망갔다는 이유로. 네. 도망갔다는 이유로 왕후의 자격을 박탈하겠다. 아니 그러면 근데, 저게 또 도망가지 뭘 어떻게 해요? 어디서 도망갔다는 이유로요? 이게 이미 죽였어요, 명성황후를. 네. 살해해가지고 막 처리해 버렸어요. 근데 그래놓고 죽었다는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어디 갔지 도망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졌다. 아니 그러니까 살해당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도망간 거다 이렇게 뒤집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변이 발생했는데 국모가 자리를 안 지키고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졌다. 아니 그러면 고종은 살해된 걸 몰랐나요? 알았죠. 왜 몰라요? 당연히. 아니 그럼 무슨 맞아요. 자, 그 내용 고종실록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변이 터지자 짐을 떠나고 그 몸을 피하여 이모년에 지나간 일을 답습하였으며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왕후의 지위와 덕에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가득 차 선왕들의 종묘를 받들 수 없는 것이다. 짐이 할 수 없이 짐의 가문의 고사를 삼가 본받아 왕후 민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저건데 저렇게 써놓으면 저걸 진짜 믿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알기를 일본은 원했지만 이 목격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걸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요 여기 그치지 않고요 더 악랄한 속내가 하나 더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뭐냐면 만약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였어, 이게 지금 다 알려졌어, 이 상황까지도 일본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페이크 뉴스잖아요 이거. 네.
이랬을 땐 왕비가 아니라 강등된 신분인 서인, 즉 일반인을 죽인 거다. 그러니까 이러면 왕비를 죽인 게 아니라 일반인을 죽였으니까 자기 책임을 좀 줄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해놓은 거죠. 심지어 일반인인데도 나쁜 일반인을 만들었잖아요. 왕을 배신하고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종은요, 결국 이제 일본의 뜻에 끝까지 동의하진 않았지만 강제로 관보에 발표가 됩니다. 이거라. 예, 카카. 이놈들이 알아 이놈들. 저거는 이제 나중에 고종이 번복해요. 뭐냐면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저런 식의 기록이 남고 저 사실 자체는 나중에 번복이 돼요. 고종이 뒤집어요. 다행이네요. 다시 번복을 해요? 예, 번복합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 자기 부인이 저렇게 살해가 되니까 뭐 공포죠, 두려움이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시점에는 뭐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냥 공포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고. 전하, 왕태자 저하와 며느리의 안전을 생각하셔야지. 또 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 열쇠를 채운 통 있잖아요. 열쇠를 딱 채운 통 거기에 이제 음식을 넣어 보내주면은 그것만 드셨대요. 네, 그 외에는 왜냐면 다른 음식 먹고 또 죽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위협감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고종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 예, 5번째 선택인가요? 첫 번째 선택, 이모군란 때 청나라한테 SOS, 두 번째 갑신정비에 청의 도움을 받았고, 세 번째 동학농민운동 때 또 청의 SOS, 그리고 네 번째 삼관섭 이후에 러시아에 또 SOS, 그리고 지금 또 5번째 러시아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바로 궁을 떠나는 것. 그 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훅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당시 그 러시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아라사. 네, 아라사로 불러가지고 아라사 공사관에 임금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들이 러시아를 선택했던 것들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또 러시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런데 러시아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든 만주와 요동 또 이 조선을 통해 가지고 지금 태평양 쪽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일본과 지금 어쨌건 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선에서 일국의 왕이 일본을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을 오려고 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땡큐겠네. 예, 좋아요. 진짜? 웰컴 이거야? 웰컴. 웰컴. 조선 그냥 내 거 됐네 뭐 이런 느낌이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경복궁을 지금 떠나야 돼. 떠나야 되는데 지금 경복궁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일본 여기저기 지금 눈 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일본의 감시를 받고 있던 고종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경복궁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러시아 공사관이 어디 있냐면 덕수궁 지금 있죠? 네. 덕수궁 그 뒤에 있어요.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시청 그 앞에 있잖아요.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경복궁에서 그 정도. 잘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야죠. 사람들 의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당시 그 교통수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 정답. 그 가마에 타서 간 거 아닐까요? 정답. 에이, 이거라고요? 네. 가마를 몰랐어요, 일본 사람들이? 어떤 가마냐면 바로 궁녀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 아, 정말. 그러니까 궁에는요 여자들이 그 타는 가마가 이제 밤낮 없이 드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이용하기로 해가지고 고종하고 세자는 새벽녘에 호위병도 없이 극비리에 경복궁 영추문을 빠져나와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감시가 좀 허술했네요. 그러니까요. 보통 가마부터 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금이 여자들 타고 다니는 그 가마에 타고 간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이게 임금이. 그때 당시에는 파격적인 어떤 작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장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임금이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나간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지.
자, 어쨌건 이렇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는데 몸은 당연히 보호받겠죠. 오, 당시 그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 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가슴을 졸이면서 살진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외교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영수증. 영수증이 붙는다고요. 공짜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히 러시아가 고종을 딱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니 러시아한테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부터 이권들이 엄청나게 많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요. 뭐 산림 체벌권 뭐 이런 것들이 막 넘어가는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우리 블라디보스토크에 지금 와 있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시면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유명한 영화 배우의 할아버지가 이때 이 러시아의 이권을 받아가지고 억수로 돈을 많이 벌어요. 이 배우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힌트 드릴까요? 아마 존박 씨 아실걸? 아, 유명한 사람인데 이 영화입니다. 바로 왕과 나. 킹의 날? 너무 옛날 영화인가? 너무 옛날 영화인가? 교수님 이거 얘기가 안 된다. 이 세대는 모를 것 같아. 그렇구나. 뭐지 왕관아가? 이게 참 힌트 예. 깨끗이 밀었어요. 예. 율브리너. 정답. 아 율브리너의 할아버지가 이때 러시아 왜 이권을 많이 넘기잖아요. 네. 울릉도, 뭐 압록강 이런 산청을 받아가지고 돈을 억수로 많이 벌어요. 예. 그래서 율브리너의 생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자, 어쨌건 자 그림 한번 보자고요. 지금 무모한 짓을 하면서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렸어. 일본 어땠을까요? 발동동. 싸워야 되나? 당시 상황을 그 미국의 선교사 헐버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의 노력은 어처구니 없이 허사가 되어버렸다. 왕은 스스로 러시아의 품에 자기의 몸을 던졌으며 모든 한인은 일본에 대해 열화같이 분노했다. 임진왜란 당시의 민족 감정을 방불케 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은 지금 러시아에 대한 그 분노 이게 막 계속 끌어오를 거 아니에요. 건건이 지금 러시아가 지금 발목을 맞잖아요. 지금 삼국 간섭 때 요동반도 가져왔더니 그거 토해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이 명성황후 이렇게 시해까지 했는데 다시 러시아에서 품어줬죠. 이러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은 계속해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힘이 없어. 아무리 분노해도 싸울 수 있어야 싸우지. 감히 어떻게 러시아랑 싸워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때. 자, 이제 다시 우리는 그림을 크게 보셔야 돼요. 자, 맨 처음에 제가 출발할 때 이게 어떤 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Great Game? Great Game. 자, 러시아와 지금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영국? 영국이잖아요. 그 영국이 체스판에서 이제 일본 말을 짚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팽팽하게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영국이 Do you want me? 하면서 손을 뻗친 거예요. 와. 유럽 열강들 다 들어오네요 갑자기 이제. 영국이 일본과 손을 잡았다? 교수님,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죠? 그렇죠. 그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지구상 전 세계에 다 식민지 갖고 있던 영국이 도대체 일본하고 군사 동맹을 맺을 이유까지가 뭐가 있었느냐? 그만큼 러시아가 싫었던 거예요. 그만큼 러시아가 미웠던,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 요동반도를 차지해버렸단 말이에요. 태평양으로 내려오는 부동항을 얻어버린 거니까 여기서 이제 영국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가 된 거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가만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미국은 영국의 파트너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 일본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원도 받게 되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와, 엄청난 겁니다.
요 관련 그림 제가 한번 삭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딱 그거네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요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자,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걸 그냥 함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어느 나라일까요? 러시아.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일본. 자, 그런데 뒤에서 야 이렇게 들어가. 영국이 밀고 있는 건가? 영국. 그리고 뒤에서 미국이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 지금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아주 국제관계를 제대로 지금 표현해 있는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자 이 영국, 일본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영일 동맹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조 한번 보세요. 영국과 일본이 서로 청국과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 독립? 독립이란 말이 저기 보세요. 여기 대립 대항축을 한번 보시면 돼요. 영국, 일본, 청국, 한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한국의 이권은 누가 주장을 해요? 일본이. 일본. 그러면 대칭축이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가장 많은 이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영국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왜 자꾸 이 조선을 독립 말만 들으면 좋지? 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한국 건들지 마 우리 거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누구 맘대로. 이렇게 뜻밖의 우군, 정말 영국이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일본은요, 이제 마지막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를 딱 치워버리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건 뭐 거칠 게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러일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청나라에서는 뭐 어떻게 대처했나요? 예,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러일 전쟁으로 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1900년 중국에서 발생했던 의화단 사건입니다. 의화단. 네, 의화단 사건. 이 의화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청일 전쟁에서 1895년 지고 나니까 청나라는 일본한테 엄청난 이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배상금 지불할 여력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 틈을 타고 서구 열강들이 마치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든 거예요. 청나라 니들 돈 없지?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일본한테 갚아라. 차관을 주는 대신에 뭘 얻어요? 이권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청나라 민중들이 청왕조를 도와서라도 서양 오랑캐부터 몰아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1899년에 천진에서부터 시작해서 1900년에 북경으로 쳐들어가서 의화단들이 외국 공사관, 영사관을 습격을 하고 그다음에 철도와 전신선을 파괴하면서 저항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8개 나라가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북경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러시아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러시아도 군대를 파견을 했는데 북경에는 별로 보내지 않아요, 병사를. 뭔 짓을 했느냐? 만주와 여순을 잇는 이 일대의 철도, 주요 도시에 군대를 배치를 해서 만주를 군사 점령을 해버려요. 러시아가 의화단 사건 때. 그리고 병력을 철수를 안 시켜요. 의화단 사건이 끝났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영국하고 일본이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가 돼요. 그게 이제 1902년에 영일 동맹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아직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 그때까지 이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완공이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병력과 물자가 그냥 밀려올 거 아니에요. 이게 완공되기 전에 아, 빨리 잽싸게. 그렇죠.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딱 목표를 걸고 일본은 이제 이 러일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과연 이 당시 만평을 한번 통해 가지고 당시 상황을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밟고 있는 곳을 보세요. 불어로 써 있어요. 거해. 네, 지금 일본과 조선을 대한제국을 이렇게 밟고 있는 모습. 저 위쪽에 만주를 러시아가 지금 밟고 있는 모습.
체급 자체가 안 되죠 지금? 그 러시아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큰 거인분이 위다가 여기 유럽 챔피언이라고 써 있어요. 유럽 챔피언 써 있잖아요 지금 여기. 네. 유럽 챔피언 벨트에 지금 네. 그죠? 아하.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이네. 그죠 여기 지금 보면 아시아 챔피언, 유럽 챔피언 있는데 저 뒤에 지금 관전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저 메뉴에 천막 위에 있는 거 보여요? 아, 청나라. 청나라 이제 끼지도 못하는 거야 이제. 여기 가야 이제 끝난 거야. 그냥 멀찍이 보고 있는 거야. 청일전쟁이 끝난 거야 여기는 완전히. 교수님, 네. 뭐 당시 러시아, 일본 뭐 군력 차이든 뭐 이거 뭐 보자도 엄청나죠. 전체적으로 이제 군사력만 보더라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고요. 사실 야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사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냥 거의 그 국가 예산의 40% 40%를 군사비로. 와. 왜 그 올인이라고 하잖아요. 아, 진짜. 네, 이 올인 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와, 마지막 배팅을 하는 거죠. 네, 일본 스스로도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긴가민가한 상황인데 자 이럴 때 늘 쓰는 방법이 있죠. 이게 참 패턴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태평양 전쟁을 할 때도 그랬고 청일 전쟁 할 때도 그랬고 러일 전쟁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기가민가한 상황. 이럴 때 일본이 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본 스스로도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긴가민가한 상황인데 자 이럴 때 늘 쓰는 방법이 있죠. 이게 참 패턴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태평양 전쟁을 할 때도 그랬고 청일 전쟁 할 때도 그랬고 러일 전쟁 할 때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치기. 기습. 정답. 갑자기 치기. 갑자기 네. 빡 그냥. 그렇지, 그렇지. 아, 잘했습니다. 선전포고 없이 선제 공격. 늘 쓰는 방법이. 자, 그들이 공격한 곳, 그들이 공격한 포인트. 포인트는 자 어디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리순. 리순 정답. 아, 그렇죠. 리순. 리순 정답. 아, 그렇죠. 여기 리순 쳐야죠. 왜냐면 여기 지금 러시아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출발이고 또 한 곳. 조선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인천. 그렇죠. 이 루이순과 인천을 타겟으로 잡고 동시에 치고 들어옵니다. 인천에서 이 일본 함대와 러시아 함대가 붙어요. 그때 러시아 배 두 척이 격침이 되는데 그 배 이름이 뭐였냐면 그 한국호하고 바랴코가 있는데 결국 두 대는 격침됐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폭을 합니다. 정말 이 청일전쟁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들의 전쟁터가 또 되는 겁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순간인데 결국 이제 인천에 상륙했고요. 이 서울에 군대를 주둔시킨 뒤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인천 통해 가지고 한양에 들어왔던 그 일본군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사진이에요 이거? 네, 몇 년도인 거죠? 1904년. 네, 1904년의 모습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이시잖아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이시잖아요. 이게 너무 대조돼서 좀 그러니까. 슬프네요. 이게 참 이 사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이 모습이 너무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인천에 상륙해 있던 일본군 중 그 사단장의 장교들이 고종을 직접 찾아가서 군사적 힘으로 압박하면서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한일 의정서라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한일 의정서가 바로 이제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한일 의정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요.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존에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일본 제국 정부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대한제국 정부는 위 대일본 제국의 행동을 용이하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필요한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저기 상황에 따라라고 지금 번역돼 있는데 원문에 의하면은 내 마음대로 해요. 임기라고 내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차지해서 이용할 수 있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으로 상륙한 일본군 부대한테 붙여진 이름이 원래 뭐냐 그러면 임시 한국 주차대예요. 이 임시 한국 주차군이 본국에서 일본 군부로부터 받아온 명령서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한국에 들어가서 인천 한국에 상륙해서 한국을 이제 군사상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영원토록 영구히 한국에 주둔할 태세를 갖춰라라는 명령을 받고 옵니다. 그러면 영구 주둔 태세를 갖추라는 건 뭐예요? 영구 주둔지를 확보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사조에 의해서 용산에 300만 평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던 거. 그게 용산 기지의 역사적 출발점인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면 그 미국 군대에 있는 거기 그 그렇죠, 기지에 그렇죠. 원래 일본 군들이 일본 군들이 이 러일 전쟁 때 한국에 영구 주둔하기 위해서 빼앗은 땅이 바로 용산이에요. 상징적인 곳이죠. 네. 러일 전쟁이 시작됐다. 러일 전쟁의 발발 이퀄 일제 강점기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한국 식민지화의 시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일본은요 정말 모든 걸 걸고 일본은 지금 부딪힌 거예요. 그것도 기습으로. 러시아 됐을까요? 당황하죠. 당황하죠. 예, 당황하죠. 밀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막 전쟁이 터지고 물자 수송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너무 다급해진 나머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 재밌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빠졌어. 얼음에 빠졌네요. 저 언 위로 선로를 임시 가설로 깔고 얼어붙은 호수 위에다가 기관차를 보내봤더니 기관차는 무거워서 안 되는 거예요. 아우.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말로 마차로 화차를 저 지금 호수가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는 호수 위에 레일을 깔고 저걸 하나씩 이렇게 운반을 하는 거예요. 썰매처럼 끌고 가는 썰매로 이렇게 끌고 저런 식으로. 얼마나 러시아가 당황했는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기습으로 오니까 러시아도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자 이러면서 자 일본 해군은 지금 이 루이슨 쪽으로 갔고요. 육군은 지금 인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쭉쭉쭉쭉 북진을 합니다. 이 러시아군의 주력을 압록강 건너로 퇴각을 시키고요. 압록강 인근의 그 구련성과 이 봉황성까지 차례로 함락시키면서 일본군은 드디어 이 한반도에서 주력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일본이 지금 들어와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러시아 땅도 아니고 일본 땅도 아니에요. 지금 양측은 모두 군수물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군수물자 어디서 뽑아오려고 할까요? 조선. 당연하죠. 이 땅에서 군수물자 다 동원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나를까요? 우리나라 사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다 날라요? 그렇죠.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고통에 그냥 우리는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인들 그 동원할 때 이 얼굴에다가 페인트 칠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그 페인트 칠이 뭐냐면 페인트 칠이
그들이 나르는 군수 물자의 분류예요, 분류. 빨간색은 탄약통, 파란색은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일본의 지도부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보니까 그때 당시 일본은 이 패기가 장난 아니더라고. 음흠. 멈출 줄을 몰라. 멈출 줄을 몰라. 가는 거죠. 좋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와, 쌍팀배들 가자. 어. 좋습니다. 존박 씨는요?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음흠. 직진했을 것 같아요. 직진, 왠지. 무조건 직진. 네. 이길 게 확실해지면 음흠. 이제 얻을 거 없고 음흠. 자기가 유리할 때 끝내야 유리할 때 끝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음흠. 좀 마무리 마무리. 짓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교수님, 당시 일본군 상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은 청일 전쟁하고 비해봤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물량 소비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일 전쟁에서 7개월 동안 소비했던 그 무기들 있잖아요. 대포, 포탄이랑 화력량이 화기가 러일 전쟁 때는 개전 일주일 만에 청일 전쟁 7개월분을 오버해요. 와, 일주일 만에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청일 전쟁에서 2억 엔을 썼다. 근데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는 4억에서 5억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년 반 전쟁하는 동안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쓴 전쟁 비용이 무려 약 20억 엔. 약 20억 엔. 10배네요, 10배. 또 그 중에서 보면 13억 엔이라는 돈은 빚냈어요. 영국한테 빚는. 그러니까 13억 엔 중에 영국, 미국한테 절반 한 6억 엔 빌리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공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뭐예요 여기? 전쟁 비용을 쓰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강매를 한 거죠. 채권 사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게 다 빚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일 전쟁에서 정말 이게 너무 잘못됐던 게 전쟁을 승리하면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빚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이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빚내서 도박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피해가 너무 컸어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전사자만 거의 8만 7천, 약 9만 가까이가 되고 부상자도 한 40만 정도 되니까 사실은 상처뿐인 영광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을 일본도 힘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러일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이러면서 급히 SOS를 칩니다. 누구한테? 미국한테 중재를 좀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중재가 들어갔고 미국 동부 뉴햄프셔주 북쪽 해안에 있는 포츠머스 해군 기지에서 1905년 9월 러시아와 일본 대표는요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강화 조약을 체결할 때는 진 나라는 이긴 나라한테 뭘 줘야 될까요? 배상금. 당연하죠. 교수님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러시아가 우리 돈 못 주는데? 네가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뭐 그런 딱 거 좋았어요. 아닐까요? 아주 이 리액션도 좋았어요. 빙이 됐어. 어쩔 건데? 와닿았어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다 쏟아부었는데 빚만 빚만 남아 있는 빚만 거예요. 엄청 지고.
러시아가 만약에 여기서 계속 싸우자라고 했으면 저는 일본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서 진짜 운이 좋은 거죠. 예, 마무리하자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와 일본은 강화를 맺게 됩니다. 결국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러시아는요, 일본이 대한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인 우월권이 있다는 걸 승인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지도 보호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승인합니다. 영국하고 제2차 영인 동맹을 또 체결하죠. 영국은 인도, 일본은 조선. 또 미국하고도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체결해가지고 미국은 필리핀 그리고 일본은 조선. 이렇게 하면서 열강들의 승인을 받게 되는 건데 그때 우리의 위상이 얼마나 약했으면 열강들이 저렇게 도장을 땅땅땅 찍어줬을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너무 가슴 아픈 우리의 어떤 한편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포츠모스 강화 조약을 통해서 일본은 러시아까지 꺾고 구미 열강과 버금가는 제국주의 국가, 아시아에서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이 19개월의 전쟁 중 두 나라 땅에서 일어난 전투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우리나라하고 중국 땅에서 이 러일 전쟁이 펼쳐진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문제 한번 나갑니다. 자, 일본은요, 러일 전쟁 중 군사 요충지로 활용하려고 우리나라 영토 일부를 아예 그냥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자,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이 과정에서 문제 한번 나갑니다. 자, 일본은요, 러일 전쟁 중 군사 요충지로 활용하려고 우리나라 영토 일부를 아예 그냥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자,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정답. 그래도 뭔가 어. 이제 그럴싸한 거여야 되기 때문에 네, 영토 있는 거 가져가면 조금 반박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썸은 그래도 제주도를 제주도를 그냥 우리 땅이다. 러일 전쟁 중에 이거 우리 땅이다 하고 가져갔다. 네. 제주도 틀렸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정답 네, 정답. 독도. 정답. 정답. 오, 야. 아니 참 무심하게 맞추시네요. 아니 저도 그 생각하긴 했는데 너무 작잖아요. 왠지 그냥 흐름상 그때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왠지 여기서 독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야. 신내렸어. 독도하면 이 러일 전쟁이 딱 이렇게 연결이 되시나 보다. 아니 아니? 그냥 그냥 한번 느낌상. 맞춰봤어요. 네. 근데 정확히 맞추셨어요. 아, 네, 네. 바로 독도입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1월, 일본은요 이 동해에서 움직이는 그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이 시마네현 소속의 도사가 관할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은요. 독도를 군사 요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본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본의 다케시마 주장이 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그냥 항상 늘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시마네현 여기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럼 무효지. 그리고 몇 개월 뒤에 그 독도에다가 망루를 딱 세우고요. 울릉도 독도를 거쳐서 일본 시마네현의 중심지 마스에라는 지역까지 연결되는 군용 통신선 체계를 완성해 버립니다.
우리 영토를 일제에 빼앗겼던 그 식민지의 시작의 첫 출발이 독도가 강탈되면서 나오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독도가 이제 강탈됐고 을사늑약을 1905년 체결하는데 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는 외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독도를 군사 요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본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본의 다케시마 주장이 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그냥 항상 늘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시마네현 여기 나온 겁니다 지금. 좀 무효지. 그리고 몇 개월 뒤에 그 독도에다가 망루를 딱 세우고요. 울릉도 독도를 거쳐서 일본 시마네현의 중심지 마스에라는 지역까지 연결되는 군용 통신선 체계를 완성해 버립니다. 우리 영토를 일제에 빼앗겼던 그 식민지의 시작의 첫 출발이 독도가 강탈되면서 나오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독도가 이제 강탈됐고 을사늑약을 1905년 체결하는데 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는 외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수님, 외교권을 잃어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우리가 자주 외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 공사관들이 다 철수해요. 미국 공사관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뭐 러시아 다 나가요. 다 나가고 이런 나라들이 한국하고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돼요? 도쿄를 거쳐야 돼요. 일본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대한제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돼 버리는 거죠. 야, 이제는 정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망했구나 하고 일반 사람들도 느끼게 됐던 어떤 그 계기가 이 1905년 을사년이에요. 저는 그 선생님이 아까 가스라테프트 밀약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되게 가슴 아팠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 중에 앨리스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공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이제 고종의 초청으로 조선에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이미 뭐 가스라테프트 밀약으로 일본은 한국의 지배를 할 수 있고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할 수 있고 이렇게 밀약을 맺어놓은 상태였는데 고종은 그것도 까맣게 모르고 미국에서 공주가 왔다고 극진히 대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맞아요. 근데 앨리스가 돌아간 2달 후에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미국 공사관은 제일 먼저 대한제국에서 철수를 했다고 해요. 맞아요. 자, 이 을사늑약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을사오적이죠. 자, 을사오적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자, 누구? 아, 이거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셨었는데. 아, 그거 기억하고 있네. 거기까지구나. 일단 누구예요? 이완용. 이완용. 네, 모든 사람이 딱 여기까지는 대답을 하십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그 웃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매번 이런 시간마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저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잡는 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외교권이 넘어가야 되는 이 현장 속에서 찬성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외부 대신에 그 직인을 훔쳐가지고 조약에 날인을 했고 이로써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됩니다. 결국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이제부터는 내정 간섭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 초대 통감이 누구였냐면 정말 이 청일 전쟁부터 여기까지 정말 이 조선의 운명에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인물, 이토 히로. 그렇죠. 바로 그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요. 사실 고종에 대해서 뭐 노력한 모습을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나는 이거 도장 안 찍었다라고 해가지고 헤이그에다가 특사 파견하잖아요. 그게 유명한 그 헤이그 특사. 그렇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으로 또 헐버트 이분도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방해해가지고 실패로 돌아갔고 그리고 외교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런 외교적 외행이 왜 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리고 우리 군대를 해산시켜버리면서 이 한일 병합의 길로 착착착 순서를 밟게 됩니다. 자, 러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그 당시 어떤 그 세계적인 어떤 상황을 보셨어요. 단순히 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말 전 세계적인 이런 세계사적 관점 속에서 보니까 진짜 뭐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스케일이 컸던 그런 전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어쨌건 이 러시아는요. 러일 전쟁 이후에 아까 제가 혁명의 어떤 그 바람 쭉 불어온다 그랬죠. 결국 마지막 자르 니콜라이 2세 로마노프 왕조는 붕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제국주의 그 대열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어떤 그런 기회를 확보했다. 우리는 거꾸로 이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우리는 봉착하게 되었다. 네, 이런 어떤 그 결과를 러일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이 대한제국호를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노력하셨던 정말 그 시대에 살았던 이름 없는 많은 암흑이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바로 그들의 희망이 있었기에 일제강점기 끝까지 싸우면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던 그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다는 것.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이 큰 판 있잖아요. 네. 이런 흐름을 당시에 외교관이나 정치인들이 읽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계속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역사를 이 세계적인 흐름에서 읽어낼 줄 알게 됐고 또 이 프로를 많은 분들이 같이 보고 계시니까 저는 너무 희망적인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보는 눈을 좀 키운 것 같아요. 또 선생님 덕분에. 벌거벗은 세계사의 역할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세계사의 어떤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재밌다가 끝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연결된다면 이 프로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프로로 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